글쓰기 기본기 2부 우리 지석 2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잠시만요. 이게 따로, 좀 이따 해도 될까요? 지금 따로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와, 저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준비 먼저 하죠. 지금 생각을 하고 해야지. 뭐 제대로 준비도 안 해놓고. 동원아, 먼저 해도 돼? 네? 동원이가 먼저 해도 돼? 저 책이 없어. 지금 질문 준비 못했는데. 아, 너 책이 없어 못하고. 그럼 3등 누구였지? 뭐예요? 아, 아, 네. 맞아. 그래. 그, 그, 뭐, 자기가 그 글쓰기를 하면서 막 글쓰기를 한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도 되게 인상 깊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 예전에 위인에 대해 가지고 조사하는 그런 글쓰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잠깐만요. 갑자기 그 인물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간호사 있잖아요. 되게 유명하신.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네, 나이팅게일 맞아요. 그래.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조사하면 파면 팔수록 되게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 본받을 점이 많은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지석원님? 저는 그때 그 유토피아에서 그 관련 글을 그때 썼었는데, 그때 약간 제가 이야기 형식으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방식으로 써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약간 도피아라는 것 자체가 완전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그거 쓰는 게 재밌었어. 그다음에 지석원님? 말했어. 아, 지석투요, 지석투. 네. 저 같은 경우는 전 옛날에 썼던 글 중에서 그 곤충의 구조에 대해서 좀 다뤘던 글을 하나 썼었거든요. 그때 되게 자세하게 좀 다뤘어가지고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 구중원님. 저는, 그, 이번에 수업하면서 그, 뭐, 무슨 책이었더라? 가짜뉴스 책 읽고 독후감 쓰는데, 그때 되게 정보 많이 찾고, 수집해가지고, 수집하고 써가지고 되게, 그제 시간 오래 걸려서 이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선생님.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그, 글쓰기 경험과 관련돼서 얘기했었는데, 지금 중원이 얘기라던가 다른 사람들 얘기 보면 이 책과 관련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요령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거 잠깐 같이 살펴보고 그 나서 또 다음 또 진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80, 선생님, 저 근데 그 책이 어, 없어요. 책 갖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저 지석2 갖고 있고, 지석2만? 책 86쪽입니다. 82쪽이요? 86쪽. 6쪽이요? 네. 86. 자료는 우리가 흔히 데이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아니, 온전하고. 이거는 말이었어. 이거는 말이었어. 자, 86쪽이고, 거기 보면 편집, 좋은 자료도 꿰어야 정보라고 얘기해서, 그 자료 그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가공할 때 우리가 이제 정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몇 가지 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87쪽에 밑에서 여덟째 줄, 지석투, 천천히 읽어주죠. 수집한 자료는 곧바로 가공할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새로 발견한 좋은 웹사이트나 추천받은 영상 자료가 있다면 빅마크에 등록하지 말고 당장 그 자리에서 정보화 작업을 조금 진행해 보세요. 인상적인 이미지를 찾았다면 아무렇게나 저장하지 말고 파일 제목을 자기 나름대로 붙이세요. 그때그때 귀찮음을 조금만 견디면 나중에 두고두고 편할 겁니다. 자, 거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사실은 물론 글을 잘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미리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글을 써야 돼. 그러면 그 글 쓸 거를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이제 찾는단 말이에요. 보통은. 사실은 그것만 해도 글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 글을 써야 되는데도 자료도 못 찾는 사람도 많아. 근데 내가 쓸 글이 있는데 거기에 알맞은 자료를 찾는 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힘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정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 드라마를 보다가 뭐 영화를 보다가 뭐 신문 뉴스를 보다가 뭐 뭘 했던 간에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자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거 무슨 글 쓸 때 써먹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감이 와. 그럼 그 자료를 자기가 저장을 해둔단다. 자료를 저장해 놓는다는 얘기. 모아놓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냥 모아두면 쓸모없다는 거야. 그냥 모아도 쓸모없다는 거야. 그걸 뭐해서 가공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나중에 쓸 수 있도록 좀 뭔가를 고친다던가 아니면 파일 저장하기나 뭐그 한글에 쓴다면 그 제목을 달 때 어떤 제목을 단다던가 아니면 요즘에 그 해시태그를 관련된 해시태그를 찾아서 나중에 검색이 편리하도록 한다던가 그런 노력을 해야 나중에 그 자료가 실제 글을 쓸 때 자기에게 유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음식 요리에 비유하면 어, 여러분이 지금 무슨 요리를 해야 돼. 내 잡채를 해야 돼. 네. 그 잡채가 필요한 뭐 당근이라던가 당면이라던가 뭐 고기라던가 이런 거를 잡채를 하기로 정해놓고 사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요 방법이. 근데 이것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자기가 어디를 갔는데 좋은 식재료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그 식재료를 발견한 거를 가공해서 냉장실에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특별한 또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식재료를 꺼내다가 그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좋은 식재료가 있었을 때 그걸 일단 자기 냉장고에 갖다 저장해 두는 거.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듬지 않고 그냥 갖다 두면 나중에 그거 못 쓴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나중에 바로 쓸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듬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생선이다. 어? 지금 당장 저기 한다 하더라도 생선을 갖다 놓으면 자기가 다음번 요리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손질을 해놔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음번에 자기가 무슨 요리할 때 맞아 그때 그 생선 있었지 그거 갖다 요리하면 돼 라고 요리할 수 있는 것처럼 글쓰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글을 잘 써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네. 글을 꾸준히 쓰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뭐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 책을 읽다가도 뭐 드라마를 보다가도 뭐 뉴스를 접하다가도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부분을 자기가 뭐 스크랩을 하든지 뭐 스크린샷을 뭐 쏘든지 뭐 링크를 뭐 저기를 하든지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모아둘 수 있는데 그거를 모아둘 때 그대로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쓸만한 상태로 모아한다고 가공한다고 그렇게 해서 모아두고 제목도 나중에 그냥 뭐 노네임 공일 뭐 이런 식으로 갖고 그 자료가 뭔지 모르겠더니 그 일일이 열어보기 짜증나. 그래서 안 쓰게 돼.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어서 무슨 자료인지를 명확하게 표시해 둠으로써 그래서 나중에 찾아와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거에 관한 팁을 지금 이 책에서는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8쪽에 예를 들어놓은 것들이 자동으로 파일 이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이름으로 파일 저장해서 탐보리 화산 뭐 이렇게 제목을 다루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놔야 그나마 그 재료가 나중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쪽 거기 둘째 줄 마지막 부터 그, 지석투 잘 적다. 그, 잘 정리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 정보는 지식으로 발전할 셈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자료에서 가공하면 정보. 근데 그 정보 단계에서 그거를 자기 말로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럼 그건 이미 자기의 지식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식 단계로 가면 제일 좋아. 근데 모든 걸 다 자기 지식으로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정보와의 단계로는 있어야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것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92쪽 넘어가서 가공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이 바로 분류를 제대로 잘 해놓는 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92쪽 첫째 줄. 비슷한 범주로 묶어서 분류하는 정보는 지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분류는 지식을 쌓아주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본 영화들을 장르별로 분류해보세요. 그리고 한 범주로 묶인 영화들을 더 섬세하게 분류해보세요. SF 영화를 좋아하는 저는 아래처럼 다음 작품들을 정리해주었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인 그 예를, 저희 영화를 쭉 보는데 그 본 영화들을 그냥 제목만 나열한 것도 아니라 같은 범주끼리 묶어줌으로써 그걸 대분류, 소분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역시 또 하나의 가공 단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같은 종류끼리 정보를 분류해놓던 그런 작업들을 해놓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자료들을 분류해놓으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나중에 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7쪽 마지막 문단. 지석도 어떤 분야예요? 어떤 분야의 지식을 체계화한 것이 바로 학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교하게 패턴을 찾는 분야가 과학이고, 과학적 사고의 대표적인 방식은 분석과 분류입니다.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쪼개보는 것이 분석이고, 공통 속성을 찾아내 묶는 것이 분류이죠. 글쓰기에도 과학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쪼개보고 공통점을 찾아 묶어보며 보편성과 규칙을 찾아내야 표현력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책의 작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아, 분석을 잘하는 어떤 그런 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통점을 찾아서 보편성과 규칙을 찾아내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은 A라는 것과 B라는 것들이 서로 달라 보이지만 그 안에 공통적인 속성을 찾아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 그런 그 아이디어들, 요걸 내는 게 여러분들 글쓰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고, 그 A하고 B 서로 다른 것들을 갖고 이제 우리가 비유할 때도 그런 방식을 갖고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길러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서로 달라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에서 그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발견했는데 여러분이 발견해서 알려줌으로 다른 사람들이 두 가지가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깨달음을 준다면 그 글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글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평상시의 그 훈련들 이런 것들이 될 때 이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8쪽에 세 번째 방법으로서 뭐가 나와? 또 어, 자기가 꼭, 아까 제일 처음에 표준 나왔고, 두 번째는 분리 나왔고, 네, 98쪽에는 인용이요. 인용. 인용은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갖다가 쓰는 어떤 그런 방식인 것들이에요. 그 인용이 다시 이제 두 가지가 나눠. 하나는 직접 인용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간접 인용이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인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용할 때 그 규칙이 있어요, 규칙. 특히 남의 글 갖다 따올 때는 요즘에 특별히 그 뭐야 저작권 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표절 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학문적 예절이 필요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과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나와 있는 건데 98쪽의 두 번째 문단 읽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책 읽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하고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 다시 짚어주는 거니까. 지속투 네? 98쪽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요. 문단. 인용은.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빌려오는 것인데요. 원래 구절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기고는 따옴표를 표시하는 직접 인용과 내용은 유지하되 따옴표 없이 문장에 녹여 자기 말투로 옮기는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인용을 할 건가, 간접 인용을 할 건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고. 네. 90쪽 밑에서 둘째 줄. 출처를 적을 때는 저자, 제목, 출판사가 음. 필수 사항으로 글자 수나 분량에 제한이 없다면 번역자, 출간 연도 쪽 번호까지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책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출처에 글 쓰는 이름만 적거나 책 제목만 함께 덜렁대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그 인용은
인용문을 읽는 독자가 원본을 찾아볼 길이 없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여러분이 인용을 할 때 그 여러분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원문을 보고 싶어. 전문을 보고 싶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지금 인용한 이 부분의 전문, 전체 글을 보려면, 원문을 보려면 여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요게 바로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뭐뭐를 써야 되는 건가? 제목, 출판사, 뭐 저자, 이 기본적으로 출간연도, 쪽번호 이런 것까지 써주면 친절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인용의 원칙인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팁으로 주는 것들이 백사 쪽에 뭐 개요. 개요짜기. 글의 약도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 개요짜기여서 여러분이 글을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어떤 그런 차이는 개요를 미리 짜서 내가 글을 어떻게 쓸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먼저 짜두면 글이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글들이 되고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자들이 뭐 책 제목부터 잡고 도대체 어떤 그 짜임새를 갈 것인 걸까요? 큰 틀을 잡아놓고 그 안에 내용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쓰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얼개, 기본 틀 요거를 잘 쓰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도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책에서 이렇게 자료를 어떻게 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건가? 아까 주원이가 이제 한 방식은 그냥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그 당시에 찾아갖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갖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즉 그 당장 필요한 걸 찾는 어떤 그런 방식이기보다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글을 쓸 거에 대비해서 자료들을 잘 정리해 두는 그런 것들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팁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의 글쓰기에 적용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이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준이 나이스 알죠? 다 했고 그 다음 차는 누구야? 저 이제 하면 되나요? 원래는 지속 원인데 지속 2부터 먼저 하겠다고? 그래. 저 이제 원래 처음이니까. 그러지. 지속 2부터 해.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쓰기를 쓸 때 좀 뭔가 많이 하는 실수나 아니면 좀 안 좋은 버릇 같은 게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는데 옛날에 좀 문장을 길게 쓴다든지 약간 좀 맞춤법 실수를 좀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좀 문장을 되게 길게 썼던 게 좀 아직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주관님? 허니, 너가 그렇게 백날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마이크 켜고 얘기해야지. 전 옛날에 선생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도 문장을 살짝 길게 썼고 그다음에 쓸 때 제 주장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기성님? 지속원, 마이크 켜져 있어. 왜 뭐가 문제야, 지속원? 안 들려? 컴퓨터 마이크 꽂은 건가? 힘들면 나중에 하고. 아, 마이크 고장났어? 아, 그래, 오케이, 그래, 그래. 알겠. 알겠어. 주린님? 난 약간 그냥 문장하고 문장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 네, 하진님? 지금 마이크 유나님 왔어? 지금 인사도 안 맞네. 하시고 지금 몇 아, 분째 아니, 있으신 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너무 참 이기적이다. 너무 이기적이야. 어이없다. 아, 진짜. 해? 저는 저도 역시 문장을 길게 쓰거나 줄거리가 쓰기 좀 뭔가 재미가 없다고 느껴가지고 좀 잘 안 쓰는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선생님. 지석원 말은 들려? 그래, 그래, 됐어. 자, 지석원, 저기, 그래. 컴퓨터 기기가 아주 착하네. 우리 주인님 목 아파서 말도 못하는데 내가 고장내서 마이크 고장나가지고 주인님 목을 보호하겠다고 지를 희생하잖아. 저 정도는 돼야지, 기계들이. 야, 너희들도 좀 이렇게 본받아봐. 기계들한테 좀 잘해줘봐. 평상시에. 아, 자, 그럼 지금,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지속 1, 지속 2가 얘기한 그 부분들은 이 책과 연결시켜 보면 바로 고치기.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고치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고치기를 특별히 글쓰기에서는 퇴고라고, 퇴고. 퇴고라는 말 혹시 유래를 알아? 퇴고라는 한자성어의 유래, 고사성어의 유래. 어떤 뭐 중국의 한 시인이 자기가 시를 한 편 썼어. 그런데 그 글자에다가 한 글자를 퇴자를 쓸까 고자를 쓸까 그걸 계속 고민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래된 어떤 그런 말들이 어떤 글을 써놓고 나서 그 글들을 다듬고 고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퇴고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 한자성어가 이게 생겨난 그런 부분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글쓰기를 할 때 보면 글을 열심히 써놓고 그냥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제출한다. 자기가 쓴 글 다시 안 읽어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글, 품질 높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꾸만 자기가 그것들을 읽어보고 고쳐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쳐쓰기 어떻게 할 거냐? 이 책에서는 9가지 팁을 주고 있어요. 그 9가지 팁을 준 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또 확인을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늘 또 이제 사실 명심할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여러분이 글을 쓴 다음에 늘 퇴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여러분의 글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226쪽입니다. 지속투. 네. 자, 첫 번째, 212쪽이네, 212쪽. 음, 음, 예, 보면, 퇴고를 위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문법 공부에서 기본적인 문법은 알아야 그걸 바탕으로 퇴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학교 국어 시간에 문법, 어법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은 특히 이제 품사하고 문장 성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또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기본기 뭐 학교에서 또 배우는 거기 때문에 기본기를 좀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퇴고 과정에서 어쨌든 그 자체 퇴고 과정으로 나오면 9가지 퇴고 기준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222쪽 9가지를 먼저 읽어주고 하나하나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도 225쪽, 여기요? 네. 225쪽, 1번부터 9번까지. 찬성이 1번, 주제를 벗어나지 않았는가? 2번, 빠뜨린 내용은 없는가? 3번, 군더더기는 없는가? 4번, 표현은 구체적인가? 5번, 문장은 어법에 맞는가? 6번,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올바른가? 7번, 인용 방법은 적절한가? 8번, 문장 구호는 제대로 달았는가? 9번, 소리 내어 읽어보아도 자연스러운가? 이렇게 9가지 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주제를 벗어나지 않았는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범주가 달라지면 논지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 좁은 주제를 좀 더 깊이 밀고 나가는 편이 좋다 해서 여러분들 어쨌든 어떤 글을 쓸 때는 내가 이 글을 왜 쓰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지소본을 보면 아픈데도 수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부당 투혼이 놀랍다. 내가 지금 이 얘기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픈데도 그 수업에 참여하는 지석이 그 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에 뭐 이번 시험이 너무 뭐 어려웠다는 둥,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둥, 그래도 지석 투보다는 잘 봐서 기뻤다는 둥 이런 얘기는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난 수업에 참여했다라는 그 이야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얘기라는 얘기야. 그럼 그런 얘기는 과감하게 쳐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과연 주제랑 뭔 상관이 있는 건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이 글이 도움이 되는 건가? 되지 않는 건가?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들. 그래서 네. 늘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첫 번째는 나는 이 글을 통해서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 주제의식이 붙으면 첫 번째. 근데 그 주제의식과 관련되어서 지금 각각의 부분들이 이 주제랑
뭔 상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주제와 상관없는 부분이라면 쳐내는 것. 그럴 때 여러분들 글이 더 짜임새 있는 건 그릴 수 있다는 것들이 첫 번째 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28쪽. 빠뜨린 내용은 없는가? 빠뜨린 내용은 없는지 살펴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 이야기는 뭐 이런 거지. 글은 내가 읽으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글은 다른 사람이 읽으려고 쓰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잘 알아볼라? 몰라. 여기서 네.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나는 글을 쓰는 나는 다 알아. 그래서 막 빼먹고 써. 그 상관없어. 난 다 아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아니라 뭐라고? 글을 읽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아는 거를 다 알지를 못해. 그래서 말은 내가 뭘 말을 했는데 모르겠어. 지금 우리 지석원이 씩 웃었어.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보면 돼. 너 왜 웃었니? 아마 준이가 먹방하는 거 보고서 그래서 웃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왜 웃었니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준이가 지석에게 대답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그래 그냥 나는 씩 웃었다 라고만 써놓으면 얘가 왜 웃었는지 뭐 물어볼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씩 웃었다. 오늘도 수업 시간에 뻔뻔하게 먹방을 하는 저 준이의 작태를 보면서 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면 뭐 나는 몸이 아파서 지금 힘든데 역시 나는 먹는 거에는 진심인가 보다. 남이 먹는 거 봐도 웃음이 절로 나오니 말이다. 뭐 이렇게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다른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빠트린 내용은 없는가라는 부분에서 빠트리지 말고 쓰라는 거야. 3번 230쪽. 이것도 하나 없는가? 군더더기는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결국 요 군더더기는 없는가라는 부분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글을 길게 쓴다라고 했을 때 그 글을 길게 쓰는 이유가 뭔 건가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군더더기 때문에 글을 길게 쓸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까 그 1번과도 주제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쓰는 거에서 그 필요 없다는 거야. 일단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 다 빼라는 거야. 또는 중언부언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반복되는 얘기. 물론 강조를 위해서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의도를 갖고 쓰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더라는 거야. 뭐 나는 요새 맨날 듣는 얘기,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닙니다라는 얘기 결국 뭐하니? 같은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 나는 남자, 나는 여자가 아닙니다라는 얘기 쓸 필요가 없고요. 나는 남자입니다. 하나만 써. 그런 식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그냥 있는 것들. 군더더기. 근데 단 강조의 지점으로 자기가 일부러 두 번, 세 번 썼다. 그럼 그건 의미 있는 거야. 그 필요 없는 게 아니야. 그건 여러분이 구별해야 돼. 나는 강조의 의미로 쓴 게 아니라 그냥 쓰다 보니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더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를 뭐 해?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 이렇게 선생님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사실은. 살짝 바꿔서. 그럼 요 것들이 선생님이 너 지금 너무 말이 많아. 오히려 막 머리 아파. 이러면 이거 실패하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는 왜? 중요하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반복해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의도를 갖고 쌤이 반복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반복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부분도 여러분 보고. 근데 이 책에서 좀 이렇게 이상한 내용이 있어. 군더더기 없는가라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231쪽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제 문단에서는 계속에 붙은 뭐뭐 적으로라는 말이 군더더기입니다. 글을 쓸 때 한자어 접미사 뭐뭐 적을 습관처럼 붙이곤 하는데 빼도 지장이 없으면 빼는 게 맞습니다. 공통적 요소, 반복적 학습 같은 말에서도 접미사 적을 빼보세요. 그러면 뜻이 뚜렷해집니다. 유기적 관계에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한 군더더기라는 점이 드러나죠. 여기까지 그 소리가 공통적 요소는 그냥 공통 요소, 반복적 학습은 그냥 반복 학습 이렇게 써도 문제 없다는 거야. 근데 적이라는 말을 그냥 집어넣어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과감하게 그 적을 빼라. 적이 군더더기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쌤이 이걸 왜 좀 의아하다라고 얘기했던 거냐면
뭐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이제 그 문장, 세밀한 문장이 아니라 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 없는 내용을 쓰는 분도기가 봤거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글 전체의 내용을 본 게 아니라 그냥 특정 단어를 갖고 놓은 걸 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왜 써야 되지? 왜 이것까지 지금 알아야 되지? 여기서? 라고 해서 쌤은 이 부분이 오히려 이 책의 군더더기가 이 글에. 이 부분 덜어내자는 거야, 덜어내자는 거야. 그럼 쌤 속으로 생각했지. 지는 자기도 군더더기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그러면 자기는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근데 그 군더더기에 더 세밀한 면, 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 이렇게 문장 안에서 무슨 있는 거 이것도 군더더기 때문에 쳐내야 된다고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34쪽 지속도 네. 그거는 구체적인가? 표현은 구체적이니까 요 구체적이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책 내에 곳곳에 제일 처음에도 표현이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하고 사실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만 쓸 수 있어도 그걸 기본적으로 잘 쓰는 수준 기초 구체적으로 쓰는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하는 얘기 원고지 몇 장 써야 돼요 얼마큼 써야 돼요 짧게 써도 돼요 아주 그냥 그걸 뭐 하는 사람들 초보단계 그 사람들은 기본 글쓰기가 안 돼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글쓰기부터 하는 거 다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글을 얼마나 쓰나 그거가 내가 자유로워야 돼. 근데 그거에서 일단 장벽이 막혀버리면 글 잘 쓰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그럼 글을 길게 쓰고 글을 자세히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표현이 구체적이어야 돼. 그 구체적이라는 게 뭐냐? 설명하지 말고 눈으로 그려주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진이가 엄마 오늘 지도군 아팠어. 그럼 지도군 아팠어. 이거는 보여주는 거야? 설명하는 거야? 설명하는 설명하는 거예요. 거. 설명. 오늘 지석이가 목소리도 쉬어가지고 잘 안 나오고, 계속 얘가 뭐 피곤했는지, 막, 의자에다가 등 기대고, 고개 뒤로 젖히고, 막, 열, 뭐야, 열기운 넘칠 것 같은 애가 막 긴팔 입고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애가 그냥 생길 잃어갖고 딱 한 번 준이 먹방할 때만 잠깐 웃었지, 얘 표정이 말도 아니야. 이렇게 뭐해?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지석이가 많이 아팠나 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표현이 과연 얼마나 구체적인 건가, 라는 부분들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237쪽. 네. 문장은 어떻게 만드는가? 어법이 맞는가? 아까 누가 맞춤법도 얘기하고 어법도 얘기하던데, 문장이 당연히 어법이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법이 맞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 앞뒤가 잘 딱딱 맞아야 되는데, 호응을 이루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40쪽. 맞춤법과 이거요? 맞춤법과 띄어쓰기 띄어쓰기가 올바른가? 올바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춤법 띄어쓰기 애당초 잘 알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잘 모르면 요즘에는 한글 프로그램에 맞춤법 검사기라는 게 있어. 지금 검사 다 해줘. 그것만 돌려도 한 90% 이상은 잡아내. 근데 이제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이제 뭐야? 100% 내가 더 그 완성된 글을 보겠다, 쓰겠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 번 읽어봐야 자기 눈에 안 보였던 것도 그 다음에 보인다던가 그런 부분이 되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맞춤법이 뭔지 띄어쓰기 규정이 뭔지는 자기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책에 맞춤법과 띄어쓰기 규정이 나오는데 괜히 겁먹지 말라라는 게 이 책에 쓰여 상당히 위로가 됐어. 맞춤법 띄어쓰기 그 많은 거 어떻게 다 외워요? 문법 거 어떻게 다 외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책에 따르면 봐 2대 8의 법칙 알아? 네. 파레토의 법칙. 주석 또 뭐야? 그, 그니까, 뭐, 그러니까 반은 20%가, 예를 들어서, 뭐, 가게 같은 거 운영한다고 하면 손님이 20%가 전체 매출 50% 난다. 그렇지. 전체 매출 그래서 80%, 네. 파레토의 법칙은 여기 좀 5명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돌아가면서 말 안 시키면 한두 놈은 그냥 얘기 엄청 많이 하는데 나머지는 얘기 거의 안 하더라는 얘기. 그래서 돌아가면서 해라 뭐 이런 걸 정해놓은 것들이 서로의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또 이렇게 룰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은 맞춤법 또는 띄어쓰기 이거 얼마나 올바르게 하는 건가라는 부분들인데 2대8의 법칙처럼 맞춤법이라 띄어쓰기 어려운 거 그래서 맨날 나오는 문제는 정해져 있어. 전체 언어를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어가 80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알아야 될 것들도 잘 챙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 244쪽. 이용 방법은 적절한가? 아까 인용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제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 방법에 대해서 역시 정확하게 잘 배우고 또 실천을 자꾸 해봐야 제대로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248쪽. 또 설득이요? 248쪽 8번. 네, 문장 구호는 제대로 다루는가? 문장 구호도 역시 우리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문장 구호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야. 마침점, 온점부터 꺽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맞춤법이 쓰는 용도가 다 제각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맞춤법과 어법이 다른지도 나뉘는 거 봐야 됩니다. 끝으로 9번 250쪽. 소리내어 읽어보아도 자연스러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이 좋은 글인가 좋지 않은 글인가 꼭 읽으라 보면 저 틀렸는데 뭐 이상한데 그때 소리하고 발표하기 전에 읽어보라는 게 아니라 미리 사실 여러분이 글을 완성했으면 퇴고 과정이 끝난 일. 그것들 혼자기도 하고 출판사 편집자와 왔다 갔다 계속 공부가 오고 가면서 진행이 되기도 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입말을 살려서 읽을 때 자연스러운 게 독자들에게 더 큰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역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쭉그 고치기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저자가 갖는 어떤 그런 의도,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을 썼는데 100번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꾸 글을 쓰려고 노력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끼리 더 수준이 향상되는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누구야? 6탄 중원이야? 중원이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음. 글을 쓸 때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그 정보를 수집할 때 어느 매체를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그 정보를 수집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저는 챗GPT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은데 만약에 챗GPT한테 물어보고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지 한 번 더 구글에 찾아보고 또 챗GPT 말고도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은 나무위키 같은 것들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윤지선 마이크 안 나오나? 박주희님? 어, 저는 챗GPT보다는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기사나 아니면 뭐 나무위키 그런 곳에서 제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다음에 지석트님? 저도 전적으로 인터넷 찾아보긴 하는데, 저도 주인님과 비슷하게 기사나 아니면은 좀 몇몇 개 알고 있는 블로그 같은 거? 그런 거 좀 들어가서 찾아볼 때도 있습니다. 윤하진님? 저도 구글에 좀 쳐보거나 아니면, 음, 네, 아니면 나무위키 이런 데서 찾는 것 같아요, 주로. 그러면 선생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 찾기, 자료를 어디 가서 찾을 건가 해서 그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 팁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그 글의 성격에 따라서 뉴스 같은 걸 찾아봐야 될 때가 있어. 그 카테고리가 한정돼 있지. 그 뉴스를 찾게 되면 실제 사건들, 최신 기사들 이런 걸 찾고 싶으면 이제 뉴스를 찾아서 보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정리된 어느 정도 정리된 글을 보려면 블로그 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참고해서 보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그 백과사전이라든가 뭐 나무위키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또 인용할 수 있는데 나무위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좋게 말하면 뭐 솔직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좋긴 한데 나무위키는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런 판단이나 의견이 좀 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더 공식적인 어떤 그런 글을 쓸 때는 아무래도 나무위키가 조금 이렇게
그 나무위키에서 인용해서 뭘 했다라고 하기에는 어,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글의 특성, 블로그 글도 마찬가지예요. 뉴스 기사에 비해서 블로그 글이 신뢰도가 좀 떨어져.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감안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어,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글을 잘 쓴 사람들은 평상시에 글을 많이 읽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뭐가 있다는 것들을 알아두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원이가 이제 백화점에 여러 번 간단 말이야. 자주 간단 말이야. 그래서 뭐 물건을 사러 가기도 하고 그냥 아이쇼핑 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아이쇼핑도 뭐 물건 사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백화점 가냐. 시간 낭비하는 거야. 그 시간 낭비하는 거 그렇게 아이쇼핑을 많이 하면 다음번에 자기가 필요한 걸 샀을 때 효과적으로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그게 그냥 빵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연장시켜 생각해보면 평상시에 자기가 읽어놨던 책, 봤던 기사들 아까 무슨 자료목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 연습이 돼 있어야 자기가 필요한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꾸 뭐 실패해 보는 것들, 아니면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는 것들,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윤곽이 있는지를 알고, 내가 지금 어떤 글이 필요하니 어디가 찾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까 선생님 잠깐 그 매체의 특성에서 얘기했는데, 그 매체마다 어떤 그런 장단점도 있기 때문에, 뭐에 관한 글은 어디 가서 찾으면 더 잘 찾았더라. 더 잘 정리됐다. 이런 꿀팁,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저 없어요. 잘했어? 아직 안 한 사람 누구야? 하진이? 저 있어요. 하진이 뭐라고? 저 할까요? 할 거면 해. 좀 어려워하는 글쓰기가 뭐인지 알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수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필이 주제가 정해져 있다 좀 광범위하기도 하고, 무슨 형식으로 쓸지도 살짝 그 독후감 형식으로 쓰긴 하는데, 저는 뭔가 되게 수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소중언니. 저는 독후감을 많이 안 써봤어서 독후감에 일단은 생각이 드러나게 쓰는 거하고 짧고 간결한 문장들로 쓰는 게 좀 어려워서 독후감이 일단은 좀 어려워요. 네, 그럼 윤지석 언님. 지석원이 아이, 마이크 그래서 지석원은 빼고 패스하고. 그럼 알겠, 박님. 저도 수필이 약간 진짜 그 아까 하진님이 말한 것처럼 약간 쓰면 수필이 아닌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윤지석 님. 좀, 뭐, 그런, 뭔가 좀, 하기 좀 힘들다, 뭐, 이런 느낌의 글은 없는데, 가끔씩 주제에 벗어난 글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선생님. 하진 또 뭐 할 거야? 아니면 마칠 거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만 할 거야? 그래, 그래.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 2부 글쓰기 전략에 글의 가치를 높이는 갈래별 글쓰기 요령이 또 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또 갈래별로 글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 글을 쓸 때 어떠한 또 이렇게 꿀팁이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그 물이 떨어져 갖고 물 좀 한 컵 또 1분만 수다 떨고 계십시오. 응? 알겠지 무슨 말인지? 1분만. 네. 네, 네. 지성아 시끄럽다. 진짜 나 처음에 잠깐 누가 지석인지 나 좀 헷갈린다. 너무 아니, 지석이랑 규현이랑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딱 봐도 우리, 너가 사람들이 적당히 못생겨야지 둘 다 너무 못생기니까. 야, 너 얼굴이나 보고 말해. 아니 유나진이 제일 못생기긴 했어 이 방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윤지석하고 유나진이랑 거의 삐까삐까이긴 한데 무슨 소리야? 너희 둘이 삐까삐까하지. 윤석이랑 박준이랑 삐까삐까하지.
아, 근데 여기 윤지석이 두 명이네. 둘 다 못생기긴 했어. 진짜 그러니까, 음. 우리 윤지석 투가 좀 많이 못생기긴 했지. 우리 말부터 지석이도 공격하자. 좋은데? 음. 랄랄랄랄랄랄. 아, 진짜 시끄럽다. 우리 준이가 맥락 파악을 좀 못하긴 해. 뭐라고? 뭐라 했어? 고맙습니다. 자, 책 116쪽. 네. 자, 이 책은 먼저 인터넷 글쓰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용 목적을 뚜렷이 하고 출처는 정확히 해라라고 이제 부제가 달려 있는데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글을 쓸 때 가장 명심해야 될 어떤 그런 점들이 사용 목적을 뚜렷이 한다. 두 번째는 이제 출처를 분명히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118쪽 읽겠습니다. 첫 번째 줄. 글 한 편을 다루는 이론 구성 요소는 불필요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어서 안 됩니다. 게시물을 하나 작성할 때도 제목, 문구, 첨부 이미지, 첨부 동영상 등 구성 요소에 각기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메일을 작성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어쨌든 인터넷 글 같은 경우는 첨부 파일을 달 수도 있는 거고 제목 블로그에 뭐 제목 다는 데도 있는 거고 뭐 그 해시태그를 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동영상을 다는 경우도 있고 이미지를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들이 나름의 목적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 한마디로 그냥 갖다 군더더기 갖다 놓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래서 어, 영상 정보가 문자 정보에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제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글과 그림, 영상 이런 것들 아니면 그 링크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0쪽에 여러분 인터넷 글쓰기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인터넷에 쓴 글은 모두가 볼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써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 인터넷 쓴 글은 박제되어서 앞으로 영원히 살아있다는 걸 전제하고 써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우리 뭐 몇 명 안 볼 거니까 지금이니까 라고 썼던 글들이 그냥 썼던 글들이 오랫동안 남아서 아니 널리 퍼져가지고 여러분들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글쓰기 어떤 그런 특징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을 쓸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쓰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 책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정확한 출처가 제시돼야 된다. 즉 인터넷에 보면 이른바 가짜 뉴스, 가짜 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것들이 많이 퍼진다는 거. 그럼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글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그 글의 출처가 명확하게 있나, 그 출처가 신뢰할 만한가, 이 부분을 봐서 판단해야 되고 반대로 여러분이 글을 쓸 때는 명확한 출처를 제시함으로써 여러분 글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출판되는 경우와 요 인터넷으로 글을 쓰는 경우의 그 차이는 책으로 출판되는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함부로 출판을 못해. 그 출판사는 또 편집자 이런 사람들 있어서 걸러내, 필터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의 품질이 높은 책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블로그에 글 쓰고 이런데 크게 돈 들지 않아. 기본적으로. 그리고 누가 필터링 당하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올려. 그래서 좀 더 손쉽게 다양한 글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건 장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품질 보장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측에서는 어쨌든 정확한 출처를 잡고 제시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인터넷 글쓰기, 블로그라고 이런 거 쓸 때는 어쨌든 조금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자, 126쪽 두 번째로 뭐 나왔어? 지속토? 음,
이메일, 용건, 이메일, 이메일은 뭐, 용건을 분명하게 전달하자. 요즘 여러분들 이메일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중에, 공식적으로 뭔가 할 때는 아직도 이메일로 작성해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메일 같은 경우에 실용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용건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에 가장, 크게, 생각을 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아, 가급적이면 메일을 따로따로 보내는 것들이 좋은데, 그룹 메일, 한꺼번에 메일을 발송할 때, 그럴 때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받아보는 것처럼 써야 그 받는 사람들이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수백 명, 수천 명에 뿌린 것 중에 내가 하나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글을 읽으려는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메일이 이제 제목만 보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제목에다가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요건들을 먼저 미리 명확하게 박아두어야 그 사람이 좀 더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본문 작성할 때는 판단 근거를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하고 질문도 구체적이어야 표현력이 높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받는다면 감사 인사나 확인 답장을 한 번 더 보냄으로써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냥 내가 질문했는데 왔다. 그걸 끝이 아니라 꼭 피드백을 주는 태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챙기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 쓸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132쪽, 지속투, 일기, 10년 뒤에 내가 읽는 나만의 역사. 다른 글들은 대부분이 다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게 누구 읽을 건가를 염두에 두고 쓰게 되는데, 일기는 자기 자신이 독자이기 때문에 10년 후에 내가 나를 두고서 이렇게 일기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뻔한 일상 같은 경우는 굳이 자기가 그 일기를 쓸 필요가 없고, 10년 후에 나가 기억했으면, 10년 후에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일기글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 앞에서도 계속 반복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아, 오늘 날씨가 참 좋았다가 아니라 보여주라고. 하늘이 눈부시도록 새파랬고, 산들바람이 하루 종일 불어 시원했더라고.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야, 날씨 되게 좋았겠다. 참 좋았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경험한 일 중에서 기록해 둘 만한 것을 간추리거나 정하는 일이야. 일단 일기쓰기의 첫걸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않을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그 중요한 일기거리가 된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맨날 똑같은데요. 근데 맨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현미경을 들고 돋보기를 들고 들여다보면 그날이 지난 날과 조금씩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 아내가 그 선생님 신발이 좀 낡아가지고 신발을 새로 산 거예요. 근데 운동화하고 그 단화를 샀는데 운동화가 지난주에 아니, 어린날 도착했고 그 단화는 오늘 도착을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그 운동화가 어린날 도착했으면 어린날 선물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선생님 무슨 어린날 선물 받아요? 했더니 야 어린날 선물 받으면 어린날 선물이지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 쌤이 근데 어버이날 선물 못 받은 거야. 어버이날 선물이 안 와서.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린이날은 선물 받고 어버이날은 선물 못 받았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글감이 됐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뭐를 내가 쓸 건가 아니면 이왕이면 오늘 그 도착한 선물이 어제 왔더라면 어버이날 선물도 받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아니면 쌤이 오랜만에 보통은 장모님하고 통화를 해. 보통 집 전화하기 때문에. 근데 어제는 어버이날이었고 그래서 쌤이 장인어른한테 통화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쌤 아내의 아빠지 너무 막 어색해하는 거야. 쌤한테 말을 하면서 존댓말을 써야 될지 반말해야 될지 막 힘들어 하시는 거야. 그게 막 느껴져. 선생님도 사실은 그 장인어른한테 전화하기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쌤이 그걸 보면서 야, 왜 남자는 남자끼리 전화하는 것도 있기 힘든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했어. 그럼 그 이야기가 오늘의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일기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늘상 어떤 그런 같은 삶이지만 그 어떤 분을 붙잡아서
아니면 아까 오늘 수업하는데, 지금 지석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쌤이 마음이 아팠어. 근데 오늘 수업하면서 지석이가 딱 두 번 웃었어. 딱 두 번 웃었는데 그 두 번이 준이가 뭘 먹을 때마다. 웃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쓰면서 먹방이 왜 인기가 있나 라는 부분에서 쌤이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성이를 보면서 먹방이 사람들에게 유도가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뭐 대단히 거창한 것 아닌다 하더라도 일상에서 소소한 것들도 하나하나가 글감이 될 수 있다는 것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들여다보는 것들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것, 처음으로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실이나 상황을 적은 다음에 의견이나 판단을 덧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 쓰는 그 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주제 일기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정한 것들을 붙잡아가지고 그 특정한 것에 관해서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쓰는 주제 일기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40쪽 지속도 네, 독서 감상. 줄거리 나열은 이제 그만. 선생님이 늘 이제 독서감상문은 책을 읽은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상을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독서감상문을 쓸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독서감상문을 통해서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라고 하는 또 그런 부분들, 자기의 그것에 관한 깊이 있는 생각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독서감상문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 책에서는 독서감상문을 쓰는 방법으로서 대표 사례, 넓은 주제를 정하고 관련된 사례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은 주제에서 좁은 주제로 쓰는 어떤 그런 방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바탕으로 또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여기 145쪽, 밑에서 세 줄부터 밑에 그 따로 있는 것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굵은 글씨 작품 속 작, 작품 속 여러 장면들 간 연관성 찾기. 작품과 저자가 살았던 시대의 연관성 찾기. 같은 저자의 다른 작품과 연관성 찾기. 옆에서 다른 저자의 사상이나 작품과 연관성 찾기. 독자의 현대 상황과 연관성 찾기. 이런 식의 노력을 통해서 독서 감상문에서 내가 뭐를 쓸 건가를 한번해서 글감을 붙잡은 다음에 그 글감과 관련된 부분만 인용해가지고 이 글감에 관한 깊이 있는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경험들, 책 바깥지식들 이런 것들을 어우러서 연결시키면 독서 감상문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0조 영화 감상문 결정적 장면을 찾아내라라고 얘기했는데 독서 감상문, 영화 감상문이나 장르만 바뀌었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영화 감상문 같은 경우는 독서 감상문과 달리 그 배우들의 어떤 그 열연 아니면 뭐 이렇게 영화적 구성, 특성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이제 쓸 수 있다는 거는 다른 점이 다른 점. 하지만 이제 스토리를 위주로 그 안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어떤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쓴다면 영화 감상문이나 독서 감상문이나 같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60쪽. 지속도 160쪽. 체험활동 보고문. 가상 체험은 먼저, 진짜 체험은 나중에. 체험활동 보고문이라고 해서 쌤 이건 너무 심했다. 애들 때뭐 이런 것까지 요구하냐라는 하는 건데 체험활동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험학습 가기 전에 미리 뭐를 써야겠다 기본 아웃라인을 잡으라는 거야. 그 조사도 해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잡아놓은 거를 중심으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써라. 이 책에서는 바로 지금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치 그거는 방송 유튜브 같은 거 찍을 때 바로 찍지 않아. 미리 먼저 뭐해? 콘티를 짜. 그 짠 걸 바탕으로 유튜브에 찍는 거야. 그런 식으로 글쓰기도 그 활동 보고서 이런 걸 쓸 때 가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해야겠지라고 미리 다 예상해놓고 거기서 그 활동 체험하고 나서 그 글을 쓴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걸 안 놓고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걸 기록하기도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복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8쪽, 68쪽이야? 168. 68쪽이야. 기행문. 기록으로 완성된 여행의 즐거움. 기획문. 그래서 여정, 어디 갔다. 견문, 거기서 뭐뭐를 봤다. 그거에 대한 감상. 그래서 여정과 견문과 감상.
여행 경로와 관찰 기록과 느낀 점. 요 세 가지가 잘 버무려지면 그게 바로 기행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행문을 쓸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순차적으로 나열한 것도 아니라 거기도 테마를 잡아서 그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재배치하는 그럴 때 좀 더 선명한 글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 수필, 사소한 거지만 결코 보잘것 없지 175쪽. 않다. 아니, 그 전에 175쪽. 여행기 좀 더, 75쪽이요? 175쪽. 인터넷으로 175쪽. 인터넷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유명 여행지의 정보를 소재로 기획문을 쓴다면 어떨까요? 여간 뛰어나지 않으면 독자의 흥미를 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찾을 수 없는 숨겨진 이야기를 펼쳐놓으면 어떨까요?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겠죠. 개성 넘치는 기획문을 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들도 다 본 장면을 더 치밀하게 묘사하고 남들이 쉽게 지나치는 장면을 포착하여 보여주는 것. 둘 다 필요한 방법이므로 좀 그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결국 남들이 다 본 장면을 더 치밀하게 묘사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쉽게 지나친 장면을 포착하여 보여주는 것들. 그래서 기존의 것들과 다른 뭔가가 있을 때 그럴 때 자기의 기획문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남들 쓴 걸 다 쓴다라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176쪽. 수필. 수필, 사소하지만 결코 보잘것 없지 않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동식을 쓰는데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자기만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붙잡을 때 특별하게 그 가치를 부여할 때 일상에서 어떤 그런 소소한 깨달음을 얻을 때 그럴 때 그것들이 수필로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타인과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다음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수필이 갖춰야 될 그런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2쪽, 102쪽이요? 162쪽, 182쪽. 논술문, 판단 기준을 튼튼하게 마련하죠. 웃음을 쓸 때 여러분들이 연역적 방법으로 먼저 뭐 전제를 꽝 박아놓고 거기서부터 뭘 끌어내는 방식을 쓰던가 아니면 사례, 이러이러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들을 귀납적으로 결론을 끄는 방식으로 할 건가 그 기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 나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논술은 가치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근본 개념을 정확하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논리가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탄탄한 논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 보겠습니다. 네, 논술의 유형이 커다랗게 세 가지 나왔어. 첫 번째가 법술형, 특정 주제에 관한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서 한국의 중국 영어 교육의 문제점에 관해 논하라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주장을 펼치는 그 서술형이고 두 번째가 해법형, 해답형 문제점 파악과 해결책 제시해서 온라인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점 파악과 해결책 제시하는 문제기능 논술이 있고 세 번째가 해석형, 도표나 통계, 사진자료 등 분석해서 통계청 자료에 나타난 사회 현상을 분석하여서 소설하시면서 논술력이 커다랗게 세 가지. 사실은 제일 흔한 건 찬반 논술이었었는데 요즘 찬반 논술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법이라든가 해석형이라든가 다양한 논술 형태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196쪽. 96쪽이요. 네. 자기소개서, 한 사람의 인생이 집약된 그 보고문.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이 책이 되게 비중이 높고 가장 크다는 특징이 자기소개서는 여러분 인생을 먼저 똑바로 산 다음에 그 이야기를 쓰는 거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제대로 알차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 책의 주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먼저 잘 사는 게 먼저고, 근데 그 잘 사는 걸 온전히 자기소개서에 담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한 줄을 잘 쓰기 위해서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잘 사는 노력들,
그게 우선돼야 된다는 것들이 이 책 저자의 주장이고, 이 책 저자는 글이 단순히 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자기의 삶을 바꾸는 그런 글쓰기에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앞으로도 좋은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끝나는데도 아주 놀지도 못하고 거기다 몸살까지 신세가 안 좋네. 우리 하진이 좀 놀다 왔어? 네. 잘했어. 하진이가 최고 잘했어. 하진이가 사실 윤아진은 시험 전에도 계속 놀았어요. 공부 안 하고. 훌륭하네. 아니요, 오빠가 열심히 했는데. 첫 번째 하진아, 배우고. 하진아, 공부 못하고 그런 애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그러는 거야. 잘하는 맞아. 사람들은 실력도 하는 거야. 하진 공부 좀 안 하겠어요. 자, 다음 주에 이 책입니다. 도덕을 위한 철학 통절인 매콤한 맛이어서 이게 무슨 뭐 담백한 맛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맛인데 헷갈리면 안 되고 도덕을 위한 철학 통절인 1권 매콤한 맛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됩니다. 책 제목 정확하게 기억해서 도덕을 위한 철학 통절인 1권 매콤한 맛 이 책 갖고 다음 주에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두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